그 윤수정 교수님 보여준 그림을 저도 제가 90년 후반에 그 20대를 보냈는데 그때 수업 시간에 봤던 기억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하필 그때가 교수님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이제 그 광주라는 공간이 갖고 있는 NLPD라든가 어떤 굉장히 정치적인 어떤 집중화가 이제 해체되는 시기에 어떻게 보면 그 자유주의 철학 그 자유의 새로운 공간이라는 책을 보고 누구를 만나야 되냐고 선배들한테 물어봤을 때 사회과 가서 윤수영 교수님 그 강의 들으면 된다 뭐 이런 말을 들었던 기억이 제가 조금 나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광주가 조금 고착돼 있는 부분들이 좀 강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작가님들 한마디씩 좀 이야기해보는 건 어떨까요? 전시 참여하신 작가님들 뭐 자기 작업 전시 참여하면서 왜 나한테 이런 전시 오라고 하지 뭐 이런 거 말씀하셔도 되고 편하게 뭐 중간 빈집을 통과하라라고 하는 이 주제가 굉장히 와닿기도 했는데 한편으로는 저는 고시원도 살아보고 기숙사도 살아보고 지금도 계속 이동하는 삶을 지내고 있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계속 이동을 하다 보니까 뭐 이를테면 잠깐 프랑스에도 간 적이 있었고 계속 이동을 하면서 그 짐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리고 이동하는 것도 너무 지치고 한 곳에서는 안주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내 집을 가고 싶다. 내 공간을 갖고 싶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머물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지내왔는데 오늘 교수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은 오히려 이동을 함으로써 저항할 수 있는 동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저한테는 이게 와닿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래도 나만의 공간을 갖고 싶다는 소유에서 기반된 그런 어떤 욕망이 있는데 이거 그러니까 정주를 함으로써도 가능한 저항 전략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거기에 대해서 교수님의 말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스쿼드에서 항상 논쟁이 되는 게 이제 합법화되고 스쿼드에서 예술 스쿼드 특히 그런 논쟁이 심한데, 그러니까 약간 안정화되거나 그러니까 소유주가 그래 그냥 니네가 쓰고 있어라 뭐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대개 공공건물을 경고했을 때는 시나 이런 데서 뭐 계획서를 제대로 내봐라 그러면 뭐 아주 정말 임차료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내고 그래서 정주하는 스쿼드들이 생기게 되면 그런 거에 불만 있는 사람들은 떠나요. 그리고 정주할 사람들은 정주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 정주고 그 계속 정주가 아니라 예를 들면 1년 뭐 이렇게 기간을 정하고 왜냐하면 대기자들이 줄 서 있어요 대부분. 그래서 순환을 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영원히 나만의 공간이라는 개념은 거기서 사실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런 개념 자체를 공격하는 데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모순이 있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이제 영국의사회센터 같은 경우는 이 불법 점거의 거점도 없고 힘드니까 아예 안정적인 거점을 먼저 만들어 놓은 다음에 작은 불법 점거들을 이렇게 해나가지고 확산을 시켜나가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실질적으로는 그 안정적인 주거와 이 불법 점거라는 게 같이 가야지 잘 된다는 거거든요. 현실에서는. 그러니까 개인으로 봤을 때는 나의 안정적인 정주처도 있고 끊임없이 이동할 수도 있는 조건이 되면 최고죠. 그런데 그거는 정말 그렇게 쉽지 않은 거고 그럴 바에는 저는 초점은 이동에 두는데 안정적인 거점들이 있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면 안 돼요. 스쿼트에서 그게 항상 논쟁점이고 스쿼트의 예술은 결국 그런 어떤 퇴각과 이동과 새로운 점거를 향해서 움직이는 그 흐름에 있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얼른 나가고 또 이런. 그 다음에 이제 그 스쿼트에서도 이 그런 것들을 좀 이제 활성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도 벌이고 그다음에 그 예술가가 고립되지 않게 하는 방식, 시민들을
방문해서 같이 어울릴 수 있는 방식이나 이 작업하는 거를 보게 하는 방식, 여러 가지 실험들을 한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그 공간이 갖는 폐쇄성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열면서 할까를 고민을 하는 게 이게 스쿼트의 핵심인 거죠. 또 PC방에서 혼자 아니면 집에서 혼자 PC 하면서 게임하면서 지내는 그런 공간으로 가려고 하는 거와는 정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뭐 어떻게 하냐. 그리고 연세가 좀 드시는 거죠. 10대 때 정말 온갖 것이 다 불만일 때 뛰쳐나가고, 그래서 제가 제 제자 연구한 그 가정박 10대들을 보니까 야 이건 정말 네. 잠시도 집에 머문다는 거는 지옥인 거예요. 오히려 바깥에 뛰어나서 성매매를 하든 뭐 돈을 훔치든 남을 패서 뭐 때리든 슈퍼에 가서 훔치든 그게 더 자유. 그 일탈의 자유를 어떻게 이 사람이 모르겠어요. 그런 걸 생각하면서 오히려 뭐 그래라 도덕적으로는 그럴 수 없지만 그런 것을 생각을 하고 비법적이고 불법적이고 이런 것들을 포괄한 생각을 하지 않으면 또 좁아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자를 파는 거예요. 네, 저는 그 정경원 선생님한테 질문이 있는데요. 천정 그 국민가옥 철거건 거기 관련해서 동아일보에서 8월부터 9월까지 그 꾸준히 기사를 내다가 9월 26일부터 12월 6일까지는 기사가 없는, 그러니까 두 달간의 약간 어떤 공백이 이렇게 보이는데 그 기간 동안 혹시 무슨 일들이 일어났거나 아니면 뭐 일이 있었는데 기사를 못 나게 했다거나 그런 왜 기사가 그 두 달 동안 계속 멈췄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구제 연구의 활동이 멈춘 거예요. 거기 그 모든 활동을 완벽하게 딱 거기에서 9월 26일 기사를 마지막으로 모든 활동이 올스톱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행정당국하고 교섭 자체를 아예 시도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지점은 되게 어떤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왜 이것을 끝까지 밀고 가지 않았을까? 끝까지 추진을 했어야 했는데, 근데 아쉽게도 그게 올스톱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임정의 그 광주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협동조합에서 이제 시민들이 만드는 협동조합이 있거든요. 이 광주 협동조합에서 돈을 좀 돼가지고 임시 거주 이런 정말 또 불량주택 같은 그런 또 임시 거주지를 그 좀 집 같은 것을 몇 채 좀 지어줘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생활을 해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12월에는 이제 좀 더 돈을 더 이제 기부적으로 더 받고 더 해서 이제 좀 살만하게 이제 지어준 것이 12월 달 일이에요. 그러니까는 사실 연구의 활동은 공식적인 활동은 완전히 오시덕되었던 거죠. 그런 지점은 사실 굉장히 좀 아쉬운 게 있습니다. 예. 뒤에 마이크 전달 좀 해주시고 뒤쪽으로. 정경 교수님께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일제시대 때 이게 그 합동 팔거리 빈민촌들을 국가가 만든 시기랑 소록도라는 공간이 한세인들을 이제 전염병이라는 국가가 이제 병을 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섬에 이제 한세인들을 모아가는 그런 공간을 구해가는 그런 방식들이 일제시대 때 이제 국가가 근대적인 그런 이제 관리 체계를 연구의 건강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가는 시기인 것 같거든요. 30년대 중반 이후에 실제로 이제 초고덕부에서 한세인에 대한 대책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최영종 목사가 20년대 이제 나 환자들을 사실 이제 20대 때부터 이미 나 환자들하고 이제 같이 생활하면서 그때는 뭐게 그 나 환자들을 돌봐주는 뭐 그런 정도의 역할만 하다가
이게 20년대 후반부터 실제로 이제 그 나왔냐 이제 구제 그 근절 구제 연구회를 만들고 그 연구 활동을 전국구로 합니다. 거의 실질적 사실 이제 구제회의 대빵은 윤치호라고 이제 그 친일 같은 명단에 올라가 있는 인물인데 그 인물이 호남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당시 경성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죠. 근데 그런 윤치호 인맥을 중심으로 해서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들이 나환자 근절 연구회에 사실 이제 이사진 요새 말로 하면 이사진으로 이제 대표이사 밑에 이제 이런 이사진들을 딱 포진하고 실질적인 모든 연구 조사 뭐 활동 뭐 이런 것들 정책을 만들어내는 거 이런 것들은 완전히 최홍종 목사가 주도권을 잡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나환자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들을 만들어내게 돼요. 근데 청록부에서 사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거부를 하죠. 그때까지는 아예 그냥 귓등으로도 안 씁니다. 근데 실제로 나환자들이 이제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위생 문제를 이제 발생시키고 이게 사실 이제 이거 감염의 이제 위험도 있고 뭐 이런 것들 문제가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터지니까 30년대 중반 이후로 전국부에서 나환자 문제에 관심을 갖고 그리고 이제 그 즈음에 이제 초록도라고 하는 이제 집단 이제 고유명사 잃어버릴 나이랍니다. 집단 수용소와 같은 이런 장소들을 만들어내게 되죠. 그전에는 주로 이제 아주 심각한 환자들을 중심으로 한 치료병원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전남 지역에서는 여수 애양원이 있었어요. 애양원에서 이제 집단적으로 이제 이 환자들을 이제 수용해서 치료를, 전문적인 치료를 했는데, 일상생활이 가능하게 하는 집단 수용소는 사실 서울과 같은 그런 시설이 있는 거죠. 그 비슷한 시기에 사실은 이루어지죠. 보면은 전혀 다른 영역, 빈민, 나환자 이런 전혀 다른 영역인데, 유사하게 그런 공간에 대한 상상? 뭐 이런 것들은 마치 이렇게 밈 이론처럼 되게 그런 것이 아주 유사하게, 집단 수용시설 형식의 이런 공간들이 등장하게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30년대 중반 이후의 일입니다. 근데 저도 거기까지는 이제 이해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수용소 시설이 있고 이제 주거 지역에서 또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관리를 하는데, 그럼으로써 이제 국가나 시민 권력이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나환자들은 특정 공간에 이제 가둠으로써 이제 전염병을 막는 그런 효과가 있겠지만, 빈민들을 왜 똑같은 방식으로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가둠으로써 시민들이 사실대로 옷을 얻고 됐을까요? 그건 너무 간단합니다. 빈민들은 거지가 아니에요. 돌아다니는. 그러니까 이것은 통치의 대상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관리의 대상 안으로 들어와요. 거리들은 관리할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돌아다니는 이동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포착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빈민들은 정주하는 자들이에요. 이 정주가 딱 시작되는 순간 그야말로 통치 관리의 대상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바로 노동력의 문제입니다. 건강한 노동력에 관련된 문제. 왜냐하면 이 자들이 세금 축내지 않기 위해서는 노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도 건강한 노동력을 항상 갖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 갱생부락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직업의 여부였었어요. 너 왜 직업을 안 구해? 빨리 구해. 일자리가 안 써내주고 이런 것들이었었습니다. 노동력이 아주 중요한 또 그것도 아주 값싼 노동력입니다. 가장 값싼 노동력은 수용소에 있었던, 감옥에 있었던 노동력들이었어요. 그 다음에는 빈민부라고 하는 존재에 있었던 이런, 왜냐면 이 사람들이 거의 일용 노동자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청년에서 집단부락을 만들고 나서 이 사람들이 취직이 안 돼요. 기본적으로 취업을 할 수가 없어요. 학력도 없고, 뭐 이렇게 취업을 할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도 없고, 그럼 뭐 하겠습니까? 일용 노동자들이었어요. 다 대부분. 그래서 이제 그런 노동력들을 관리를 할 수 있는 거죠. 위생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런 노동력, 건강한 노동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언제든지 필요할 때마다 도시에서는 값싼 노동력이 제공이 돼야 되니까 실제로 굉장히 1920년대부터 30년대 특히 광주 북까지 올라가는데 식민 도시를 건설하는데 엄청난 대대적인 토목공사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런 토목공사의 이런
감옥에 있는 노동자들, 수용인들과 시인들과 그리고 이제 이런 데서 이제 이런 노동력을 이제 제공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릴까요? 질문자가 있어요. 질문만 듣고. 이게 아, 되나요? 아, 네. 그 지금 말씀하신 거와 연결이 되어서 그런데 그 한국 정부로 들어온 이후에도 50년대, 특히 60년대, 70년대 체제가 공고화되면 될수록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바로 거리에 떠도는 유령 인구들을 어떤 식으로 통제하느냐. 그러니까 쿠데타 세력들이 제일 고민했던 거고, 그래서 예를 들면 선생님이 등장한 뒤에 넉마주의들을 군대식으로 편성을 해가지고 살인지나 이런 게, 그래서 이 경찰과 연결시켜서 경찰이 관리하는 그런 체제로 들어가요. 거지들은 당연히 이제 그 거지 수용소들이 각 지역에 만들어져요. 그래서 지금 많이 있는 무슨 뭐 아까 말씀하셨던 뭐 옥지, 뭐 해남에 뭐 희망원, 어디에 뭐 애양원, 어디에 효냥원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거지들을 수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용을 해서 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지금은 대부분 복지 재단으로 다 성장을 했어요. 지금 그런데 복지재단을 성장한 뒤에도 거기에 사무국장은 그 설립자의 아들이야. 그게 그대로 이렇게 되고 이 수용 과정들이 쭉 있는데 이런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런 인력들은 거의 그쪽으로 수용이 되고 나중에 이제 다른 식으로 동원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이승만 정권 때는 사찰을 정비하려고 거지들을 동원했어요. 거지들을 장악하고 있는 김춘삼이라는 거지왕이 있었는데 이놈이 자기 측에다가 이승만이하고 대독하고 떠났는데 이제 저희들의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 이승만이 이제 그 거지하고 야, 애들 좀 풀어가지고 저희들 좀 정비해라. 이랬더니 사실은 거지 속에서 조폭이 나옵니다. 거지 위기에 속에서 조폭이 나오는데 친구들 모아가지고 이제 전국 각지에 사찰을 부리면서 근데 사찰을 점령하고 있는 게 대부분 대처승. 그래서 이 사람들 다 몰아냈는데 1년 뒤에 가보니까 대처승이 아닌 사람이나 뭐 좀 그런 사람들을 봤는데 이 사람들은 무슨 좀 불편한 일이나 힘든 일이 생기면 그냥 떠나는 거예요. 버리고. 그러니까 정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다시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깡패를 같은 거 같아요. 그런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승만디가 이승만이라는 분을 정말 불결한 건데 얼마나 그 처참한 짓을 했는지 또 그걸 뭐 자랑스럽게 거지왕이라고 해서 설치고 있는 그런 그 일화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수용의 그 메커니즘이 엄청나게 그래서 그쪽 수용사를 보면은 이 정권의 어떤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더 잘 보이지 않을까 인식되기도 하고 뭐 그런 생각이 됐습니다. 예, 질문 있으셔가지고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아까 정성훈 교수님 이야기하시는 거 들으면서 그 국민 주거단지 철회 사건이 일어나고 난 후에 이제 국민 불악을 만들고 거기에 주거지를 새로 건설을 하게끔 해주는 게 이 사람들을 위한 일처럼 저는 느껴졌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만약에 오늘날 우리 세대의 문제로 가지고 왔을 때 저는 이게 국가가 요즘에 뭐 주거 취약계층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뭐 예를 들면 청년이라든지 신혼부부, 노인들한테 베푸는 주거 정책과 상당히 닮아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제가 직장 생활을 시작하고 나서 3년 동안 거의 임금의 반을 넘게 적금에 다 때려 붓고 있는데
아파트 한 채를 살 돈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LH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매달 전세자금에 대한 이자를 내고 제 주거지를 지속을 해오고 있는데, 현재 제가 보기에 달게 느껴지는 이런 복지 정책들이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제가 진정 제 집을 가질 수 없게 만들고 현재 안이하게 하는 그런 게 아닐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그냥 우선 계급 국가의 진 빚을 갚으면서 나머지 삶을 살아야 되는 노동력만을 국가에 제공하는 사람이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최근에 조금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경훈 교수님께서 과거 국민연구를 하시고 또 문화전문대학원 계시면서 청년들과 많은 교류나 만남이 있으실 텐데, 혹시 요즘에 주거 정책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좀 궁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죄인은 아닙니다. 끌려나오신 것처럼 지금. 그게 아니라 아까 제가 저기 집단으로 건강한 노동력을 관리하는 문제, 이것은 이제 식민지임에서 동시에 자본주의에 관련된 문제인 거잖아요. 건강한 노동력을 어쨌든 갖고 있어야 되고, 굉장히 값싼 노동력을 갖고 있어야 되고 유지가 되고, 그리고 이제 치안의 문제도 이제 해결되는 동시에 정말 중요한 문제는 세수의 확보입니다. 세금. 왜냐하면 일을 해야지 그지가 돌아다니면 세금을 안 내거든요. 치안도 문제가 되고. 근데 이 인간들이 일을 시키면은 세수가 확보가 되거든요. 시장도 마찬가지였어요. 시장이 막 5일장 후에 다 노점상들이잖아. 근데 이자들을 정주식 시장 만들어주고 정주식으로 상설시장화 시키는 것도 사실은 세수의 확보였었습니다. 세금을 그자들한테 야 여기 앉아서 여기서 장사해. 대신에 등록터가 하고 장사해. 세금을 그리고 세금을 내. 바로 이런 세수의 확보와 관련이 되어 있는 거죠. 국가. 근데 이것은 여전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에서 국민으로 살아남으려면 세금을 일단 내야 됩니다. 세금을 내려면 내가 복지 대상이 아니고 세금을 내려면은 또 건강한 노동력을 갖고 있어야지 또 가능합니다. 안 돌아다녀야 돼요, 일단은. 밖으로. 그러니까 포착될 수 있는 가시화의 범주 안에 이제 들어와야 되는 것이죠. 청년을 관리한다는 것은 국가의 바로 이제 그런 노동력의 문제와 관련이 된 것은 분명하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런 부분과 이제 선생님 아까 계속해서 이제 신자유주의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도 이제 대학원에서 이제 이 신자유주의 문제 때문에 사실은 이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푸는 것이 나을까, 대학원 아이들하고 세미나도 하고 공부도 하고 막 이런 과정들을 계속 이제 거쳐가면서 그런 제안을 한 적이 있어요. 선생님 빈집을 통과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메시지입니다. 아까 빈집에서 노인네가 너무 쓸쓸하게 잠드는 뒷모습을 볼 게 아니라 발가벗고 시발 한번 미안해요. 진짜 산책이나 한번 가볼까 하면서 이게 어슬렁어슬렁 나오면서 햇볕을 이 거니는 빈 골목을 거니는 이 모습이 오히려 훨씬 더 나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러면 우리 대학생들 다 청년들이에요. 저도 이제 현장에 나가면서 40대의 친구들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나가면서 그런 것을 하죠. 쌤 아까 이제 주거공동체 이런 실험들 몇 가지를 사례를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신자유주의의 핵심은 그거잖아요. 너 혼자 살아남아라. 아무하고도 연대하지 말고 너 혼자 살아남아라. 대신에 네가 살아남을 만큼의 역량을 갖춰라. 시장에서 이 정글에서 네가 살아남으려면 이런 것을 갖춰야 돼. 스펙 열심히 쌓고 어떤 길들이 있죠. 이 길들하고 상관없는 선생님들이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정해진 어떤 공식적인 어떤 길을 이렇게 쭉 따라가는 어떤 것들, 세금도 굉장히 착실하게 내고 잘 벌고 취업하려고 엄청 노력하고.
근데 이 길에 서 있지 않은 혹은 이 길에서 탈락한 이 패자들 같은 경우는 패자부활이 전혀 없는, 용납되지 않은 사례인 거죠. 그리고 대학원생들도 들어오면은 납부금 엄청 비싸잖아요. 얘들은 이 비싼 납부금을 내고 무엇을 배우려고 들어왔을까? 그 가르칠 것도 별로 없는데 물어봐요. 왜 들어왔냐? 막 여러 가지 막 이야기를 해요. 문화재단에도 들어가고 싶다, 전당에도 들어가고 싶다, 뭐 작가들하고 막 이런저런 것을 막 하고 싶다. 너는 어떻게 살고 싶냐고 물어보면 저는 삶에 대한 태도를 물어보는 건데 그 친구는 직장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이런 기관에 들어가고 살고 싶어요. 그럼 저는 그러죠. 이제 저는 일단 정규직이잖아요. 정규직이 비정규직에 대해서 뭔 말을 하면은 그 뭔 말이 아무것도 아닌 말이에요. 모두가 내가 정규직인 순간에 제 말의 무게가 하나도 없어지더라고요. 다 증발해 버리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죠. 얘들아, 마을을 하나 점거해갖고 들어가지 않는데? 막 이런 것들을. 야, 지금은 마을이 하도 이제 국가사업이 떨어지면서 청년들 붙잡으려고 막 청년 막 주거들 만들어 놓고 또 LH공사에서도 막 리뉴얼 해가지고 막 값싸게 막 해놓고 그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하잖아요. 국가사업 안으로 사실은 엄청나게 끌어들이려고 하거든요. 그러지 말고 우리가 직장에 들어가는 것도 만만치 않고 세금을 저렇게 많이 지내고 사는 것도 만만치 않고 그러니까 차라리 그 양육 분다고 해서 내 자식들을 학원을 보내면서 야 니네들 지금 결혼해갖고 31평 24평 아파트 시작해갖고 31평 아파트 사고 차 사고 자식 새끼들 둘이 나가지고 학교 보내고 학원 보내고 이 돈 없지 않냐? 없어요 실제. 뭐 집살돈 다 월세 살고 있는데 동리가 갖고는 다 지금 월세 살고 계시잖아요. 고시원에 30만원 40만원 비싸면 50만원 50만원짜리도 없어요 광주에는. 보시면 엄청 좋은 투어룸 그런 것들 있잖아요. 야 이렇게 할 바에야 그러면 우리가 한 달에 살 수 있는 정말 인간다운 생활을 포기하지 않는 최저 비용이 얼마인가 이런 정도를 좀 계산을 하고 마을에서 소리소문 없이 그냥 제일 싼 거 아니면은 전세 이런 걸로 들어가자.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결혼을 하든지 안 하든지 뭐 아이를 낳고 살면서 새로운 어떤 육아의 공동육아의 형식이 될지 뭘까 이 안에서 자격적인 마을 단위 어떤 자격적인 정말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할까 그러면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을 해야지 우리가 다른 질서하고는 상관없이 우리가 진짜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그냥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보자. 제가 이 이야기를 시작한 건 7, 8년이에요. 근데 아직도 반응이 없어요. 하자 막 이런 이야기들만 있는데 이놈들이 결혼을 안 하고 아직까지 결혼을 안 하고 지금 40살이 다 먹어가지고 지금 근데 저는 그 선생님의 질문에 답한다면은 그냥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상하는 삶이 아닌 그러니까 놓여져 있는 어떤 삶의 형태가 아닌 그냥 다른 삶의 형태 그래도 안 죽거든요. 그런 다른 삶의 형태를 한번 살아보는 게 어떨까. 이게 저는 사실 오늘 만든 그런 빈집 예술사 이야기의 어떤 핵심적인 어떤 이야기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사람이 쉽게 죽지 않더라고요. 저는 지금 정규직으로 대학 교수로 사람들이 다 교수님 오셨으니까 막 이러는데 저는 대동네 출신이에요. 양도. 끼니 굶고 엄청나게 가혹한 빈민 출신입니다.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근데 그때 제가 생각한 것이 그거였어요. 아 사람이 쉽게 죽지 않는구나 이렇게 굶어서. 네. 그렇다면 뭐 굶지 않으면서 어쨌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할 수 있는 최적화된 어떤 삶의 스타일은 뭘까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때는 우리 젊은 친구들하고 고민을 한번 해봐도 되겠다.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한번 해봐도 되겠다. 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는 있는데 잘 이제 그런 이제 나이가 들고 접속에 한계가 있나 봐요. 잘 안 오더라고요 이 친구들이. 제가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대답이 되는가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예, 저도 예나 부산이라고 교수님과 접속을 정말 잘 못해가지고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선생님들 또뭐 해주실 말씀이나 뭐 작가님들 그래도 이야기 한번 들어보는 게 어떨까요? 그래도 인천에서도 오셨어요. 인천에서 오늘 7시 반 16,000원짜리 비행기를 타고 오시면서 아 광주는 이러려고 왜 연대가 아무 데도 없죠? 사람 왜 이렇게 없는지 이런 이야기 하셨던 작가님부터 해서 예, 오석근 작가님이라고 중간에 오셨으신 분이신데요. 북구에서 지금 전시하고 있고 작품은 5점을 내주셨는데 광주하고 유의미한 작업 중에 하나가 5.18 행방불명된 소년을 찍은 뭐 연출 사진이라 해야 되나? 뭐 연출 사진이 하셨는데 이런 것도 저희 광주에 좀 한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광주 5.18 되면은 광주 안에 있는 광주 사람들이 광주 관련된 뭐 문화행사만 할 뿐이지 다른 지역이나 다른 세대가 하고 있는 작업들이 분명히 있는데 네, 오승 작가님 무슨 말씀 한번 해주시면 편안하게. 네. 선생님들이 좋은 말씀을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요. 어쨌든 공부를 많이 했고요. 인천하고 또 대구에서 작업 많이 했는데 연계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서 어쨌든 일제 때 근대화되면서 구축됐던 도시의 형태들이나 시스템들이 아직까지 유지되지 않는 생각이 계속해서 그런 지점들 비교해서 듣다 보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도시 구조 나오는 것들이랑 빈민들 어떻게 병자들 어떻게 또 모아놓고 또 저기 구석 도시 경계들도 다 보이잖아요. 또 종교단체랑 또 연계돼 있고 또 거기 또 돈을 벌려고 뭐또 생산을 하고 뭐 만들고 또 그런 것들이 많아서 그게 우리 동네에 좀 많더라고요. 인천 지역에도 많고 인천 부천 경계에도 많고 그래서 좀 더 그런 쪽으로 더 공부하면 더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저도 앞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사를 너무 많이 다녀가지고 2년마다 이사 가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큰 짐을에 대한 노이로제가 있어요. 냉장고도 작게 뭐 이제 TV도 작게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줄이려고 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드는 생각들은 집을 아예 집을 소유하는 개념을 없애버리자. 제 생각은 좀 그래요. 그리고 서울을 왔다 갔다 하면서 느끼는 것들이 그 집을 서울에 갖기 위해서 아니면 서울에 들어가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3시간, 4시간 왔다 갔다 하는 그 노력들을 보면서 인생 참 피곤하게 돼서 사는구나. 그런 기준들을 좀 우리가 버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집을 아예 공유제로 만들어서 자기가 살고 싶은 데서 살게 하고 적당한 비용을 내고 그러면은 이 빈집을 그냥 집을 통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좀 삶의 기준들이나 삶의 어떤 태도들, 수학들이 좀 많이 바뀌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우울하게 그냥 막 어디로 가야 되나 라는 생각들을 하지 않고 좀 살 수 있지 않을까. 분명히 가능한 부분들이 물론 모든 집들을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좀 더 그런 식으로 좀 공유한다면은 좀 살아가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공유자산 관련해서도 공유자산화 같은 면에서도 좀 인천에서 논의가 많았는데 힘들더라고요. 다 고만고만한데 뭐 7, 8억, 뭐 11억, 뭐 몇 억짜리 건물들을 모아 산다는 것 자체가 아직도 의식이나 인식 수준 자체로 그거에 보면 투자하실 분들이 많지 않아서 좀 선생님 말대로 좀 공공의 아니면은 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진행하면 좋겠지만 여전히 그런 것들이 힘들어서 좀 코스를 한 대 맞춰가지고 힘을 모아 집을 공공에서 많이 보내서 그 정책들을 우리가 만들어서 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같이 인천에서 내려오신 김수환 작가님이시라고요. 서구에서 전시하고 계시고요. 서구에서 이제 할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 할머니 요양원에서 돌아가셨어요. 집이 아닌 요양원에 생활하신 거 그리고 그 전에 했던 불황자들이라고 작업들을 해주셨습니다. 한 말씀 해주시면 인천의 경험이라든가 광주의 이야기들 조금.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두 분 처음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저는 일단 작품 같은 얘기보다 오랜만에 몇 년 만에 이제 광주에 오고 나서 느꼈던 것들을 그냥 말씀드리고 최근에 말씀드리면서 최근에 생각하는 것들을 좀 더 생각한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짧게 말씀드릴게요. 몇 년 만에 광주에 내려오고 나니까 저는 내려오면서 광주에서 이제 먹었던 음식들이나 그리고 제가 광주를
처음 왔을 때 이제 봤던 좋아했던 장소나 그런 건물들 그런 것들을 상상하면서 내려왔는데 내려오자마자 그냥 느꼈던 거는 제가 저 인천에 있는 어떤 동네라든가 서울에 있는 어떤 동네와 너무 흡사하기 때문에 장소를 이동했다는 느낌이 하나도 안 들어서 그래서 대신 되게 실감을 많이 했어요. 며칠 전에도 이제 다른 작가랑 얘기를 했었는데 그 작가도 이제 강릉에 인천분인데 강릉에 갔대요. 근데 강릉에도 이제 구도심에 되게 예쁜 집들이 되게 많은데 그 구도심에서 이제 어떤 상업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어떤 브랜드라던가 어떤 요소들이 이거 서울에서도 구할 수 있는 거나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 강릉에서 느낄 수 있는 것들을 느끼지 못하고 왔다는 거에 너무 섭섭함이나 아쉬움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아쉬운 것들 중에 하나였고 그리고 저는 어제 내려와서 광진구에서 자고 왔어요. 광산구. 광산구. 네. 근데 이제 그쪽에 보니까 이제 굉장히 넓은 공간들이 많은데 대부분 이제 아파트만 이제 다른 뭐 도시랑 비슷하게 아파트만 계획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처럼 보여서 그런 부분도 한편으로 되게 아쉽기도 했었고 그리고 저도 이제 주거 문제나 작업실 문제들로 고민이 많았었는데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다 보니까 뭔가 예전에 했던 실험적인 방식들보다는 안정적인 생활들에 더 눈이 돌아가게 되고 걱정들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살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와중에도 또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지금은 다들 이제 점점 더 아파트나 빌라나 어떤 구획되는 감옥 같은 공간을 더 갇히면서 점점 더 살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그 공간 안에서 우리가 인공적으로 만든 공간들에서는 사실 어떤 외부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을 느끼기 어려운 공간들에서 살고 있다는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차후에 뭐 다른 대안적인 공간들을 생각해보자면 좀 더 바깥이랑 연결되어 있는 공간들이 대안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요새 해보고 있었고요. 그리고 윤수정 선생님께 간단하게 그냥 뭐 궁금했던 거 있었는데 연구하셨던 것들이 많이 사라지셨다고 해가지고 앞으로는 어떤 연구에 관심이 최근에 가지고 계신지 예술가 이런 거. 그런 부분이 잠깐 궁금했어요. 최근에 아까 말씀하셨는데 연구 그동안 해오셨던 것들이 거의 다 이제 교수님께서 연구하시던 쪽도 사라졌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최근에는 어떤 연구에 이제 관심을 갖고 계신지. 지금은 소수자 연구 아주 상업적인 어떤 소수자? 근데 소수자는 제가 직접 연구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소수자들과 연결하든가 소수자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연결해서 이 글을 쓰기 위해서 제가 책을 내는데 소수자 관련적인 책을 치면은 책 제일 많이 나옵니다. 소수자들의 삶과 문화, 소수자들의 삶과 기록이라는 편집본이 있고 그 다음에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소수자 운동의 우리 시대의 소수자 운동, 소수자 운동의 새로운 전개 이렇게 그 소수자 쪽에 제가 그 투쟁이도 아주 유명합니다. 근데 직접 그 소수자들 세계로 들어가서 하는 거는 굉장히 힘들어서 저는 이제 가능하면 이런 약간 사회적 약자나 그 중에서도 뭔가 자기 주장을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집단들, 그러니까 농업공동체라든지 더불어사는 집단들 이렇게 그러니까 짓눌려서 이렇게 자활 대상이 돼서 예를 들면 이 억눌린 채로 있는 것보다는 운동화되는 쪽을 오히려 자꾸 소개를 해서 그 집단의 어떤 운동성을 보이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소수자 집단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 근데 뭐 그 소수자 운동도 지금 많이 이제 제도화가 되고 있는데 그만큼 사실 제도화가 꼭 나쁜 건 아니고 이제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렇게 변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장애인 운동 같은 경우 이동권 뭔가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하다가 이제 뭐 그 장애인의 가장 기본적인 그 신체적 어떤 그 부족함을 메꾸는 이런 거를 결국 이제 장화요.
8번라고 했을 때 활동 보조. 근데 지금은 장애인 지원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이렇게 바우처 제도를 주게 해가지고 그 시간을 장애인이 쓰게 하면서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이 아니라 이제는 그런 곳에서 파생된 제도가 생기고 이 제도를 운영하는 쪽으로 가게 돼서 거기에서 또 싸우는 거죠. 아예 이 장애인 지원사 노동자와 이용자의 장애인과 어떤 관계들이 생기고 그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생기고 그래서 오히려 연구를 제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이 연구자들도 많이 연구를 해요. 특히 성소수자 같은 부분은 당사자들이 어찌나 연구를 열심히 하는지 제가 도저히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요즘엔 그 성소수자들 앱이 발달해가지고 이제 그 앱에 들어가서 제가 나이 치고 좋아하는 유형 치고 뭐 이렇게 하고 이제 그 앱을 열고 있으면 여기 그 앱에 등록한 사람이 있으면 몇 미터에 누가 있다 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 크루징해서 아주 그 힘들게 만나던 것과 달리 너무 쉽게 파트너를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섹스가 넘치고 넘쳐. 그러니까 그 안에서 어떤 그 배부른 소리가 나오면 나는 언제 로망스를 즐길 수 있나 이런 그러니까 그 잦은 섹스에서 오는 또 어떤 그 있잖아요. 뭔가 이 진정한 사랑 말고 그때 또 그냥 하죠. 그런 거에 관한 석사는 나왔어요. 근데 저는 그런 앱 뭐 생활주로 일단 이미 말씀드렸죠. 거기다가 또 최근에는 성소수자 세계에서의 성노동에 대한 논문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게 상당히 이렇게 이제 그 세계에서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인식을 하고 그래서 저도 한참 생각을 했고 수년 전에 제가 막 그런 카페들 탐색하러 다니는데 계속 메일이 날라와요. 메시지가 그 마사지 그게 바로 이제 소수자들 마사지 그런 성적입니다. 그런 그 성노동에 대해서도 그 탐구를 해야 그러니까 소수자 연구는 지금 사실은 최근에 아주 많이 번지고 있습니다. 학계에서 연구 대상으로서는 하나 재미있고 색다른 걸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거를 제가 직접 하지 않고 남들이 잘 해놓은 게 있으면 아름답게 포장해서 문학들 같은 잡지에 실어 싣는 투쟁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투쟁이가 돈을 제일 잘 벌고 대표라고 이제 소문이 납니다. 그래서 소수자 연구의 최고라고 저를 이렇게 사람들이 누가 칭하더라고요. 꼭뭐 총장 선거 나가고 싶고 이런 사람들이 그런 표현을 많이 써요. 저는 속으로 미친 욕을 했는데 그렇게 당사자들보다는 투쟁이가 지금 잘 나가는 아직도.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은 이제 좀 철진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자기 몫을 가지지 못하고 좀 아카데믹한 연구를 만들어내는 사람들 잘 나간다 하는 이런 말씀으로 자기 그런 것 같고요. 지금 시간이 많이 없어서 다른 작가님도 이야기 잠깐 들어볼게요. 마이크를 왼쪽으로 넘겨주시면은 화면에 나와 있는 지금 작업의 주인공이신 정주승 작가님이신데 그 성매매 여성들을 계속 추적해 오고 계시고 또 예술가의 생존, 예술가의 어떤 그 경제적인 문화의 조건들에 대한 작업도 해오고 계시고 관계에 계시고요. 예. 한 말씀 해주시면은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 예. 네, 강연 잘 들었고요. 저는 이제 주로 작업을 하면서 성매매 집결지를 작업을 하면서 그 집결지 모여있는 공간을 작업을 하면서 저런 빈 업소라든지 아니면 뭐 밤에 불이 켜진 업소들이 저에게는 그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되는 약간 중요한 지표 같은 역할을 해요. 그 업소가 있다는 게. 그래서 매 년마다 아우디트를 하거나 아니면 혼자 그 집결지를 걸으면서 18년도부터 현재까지 계속 변화되고 있는 그 속에 사람들의 약간 삶 같은 것도 들여다보기도 하고 또 어디서 어디로 많이 이동했는지도 또 이렇게 관찰되어지기도 해서
저한테는 이제 작업에 대해서 뭔가 저 공간에 종속된 사람들, 저 집에 있는 사람들을 좀 읽을 수 있는 가장 큰 매체여서 약간 저의 집, 제가 살고 있는 주거 공간보다는 조금 도시 시민의 관찰자로서의 집을 좀 더 그 집을 관찰하는 그런 개념이랑 더 가까웠고요. 사실 제가 그렇게 막 엄청 막 노력하지 못해가지고 질문을 할 질문이 없지만 질문 꼭 안 하실 텐데 자기 이야기 하시죠. 네, 그래서 저도 빈집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을 안 해봤는데 이번 전시를 통해서 비어있는 집을 내가 여태껏 그냥 영업을 안 하는 업소들만 봤었는데 어떻게 보면 여기가 집이고 또 내가 이 빈 집을 많은 시간 동안 관찰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만약에 예술가로서 빈집을 조금 생각을 해보자면 저는 지금 작업실을 구청에서 이렇게 매매한 작업실을 이제 여러 작가와 기획자들과 함께 쓰고 있는데 조금 더 구청에서나 뭐 국가 뭐 행안부에서나 등등등 조금 더 작가나 기획자들한테 이런 유연한 공간을 그냥 그쪽에서 매매를 해서 많이 임대나 매매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이건 이제 개인적인 소망이고요. 저는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고 뒤에 작가님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뒤에 박하은 작가님한테 넘길게요. 예, 알겠습니다. 뒤에 박하연 작가님은 북구에서 오석근 작가님 같이 하고 계시고요. 5.18 이전에 있었던 사법항쟁, 강원도 정선 사법항쟁하고 5.18을 연결시킨다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되겠죠. 어쨌든 그 작업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번 작업이 11,000 몇십 개의 그 향을 태우셔가지고 그 재를 모으셔가지고 굉장히 좀 공력이 들어가신 작업을 좀 해주셨어요.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하연입니다. 쟤는 이런 개가 너무 좋았는데 글 쓰실 때 11,000개였어가지고 그렇게 적어주시는 거 있었고요. 저도 작업이라기보다는 그 전시 준비하면서 또 다른 가능성을 조금 느꼈던 걸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준비한 작업을 빈집이랑 공간 안에 안착시키는 느낌으로 그냥 배치한다는 느낌이 강한 과정이었어요, 이번에 저한테는. 근데 다음에 만약 이런 프로젝트가 또 연결돼서 또 있다면 좀 더 실거주하시는 그 빈집 주변에 실거주하시는 분들 좀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그 이웃들과의 관계를 또 새로 만들어가면서 하는 과정이 더 있었으면 좋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어서 그런 과정에서 나오는 작업물을 또 만들어보고 싶다 하는 이런 기대감이 생겼고요. 그리고 제 설치한 그 방이 다락방인데요. 정말 어둡고 빛도 안 들어오고 그 안에 사람 한 명 겨우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이쁜데 들어가서 작업하다가 너무 숨 막히고 어둡고 무서워서 이제 여기서 죽으면 아무도 모르겠다 싶을 정도의 감각이 왔었어요. 근데 이렇게 저라는 이렇게 만지작 선생님들 덕분에 이런 전시 참여하고 저라는 작가가 이런 어떻게 보면 좀 버려지고 소외되고 보여지지 않는 공간에 와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뭔가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에 좀 가치를 느꼈고 이런 움직임을 통해서 관객분들도 오셔서 뭔가를 저는 장담할 수 없지만 뭔가를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 질문이 교수님 정경 교수님. 네, 교수님께서 아까 요즘 세대 친구들하고 이제 많이 관계가 안 되고 예전부터 외쳐왔던 게 마을을 점거하자 그런 말씀 아까 하셨잖아요. 혹시 생각해 두신 마을이 있는지 국내인지 국외인지 전남인지 광주인지 강원도에 살고 계시죠. 진짜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면 몇 개, 한 3개 정도 마을이 있었는데요. 2개는 도시재생구역에 들어가가지고 집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난리가 나버렸어요.
마음속에 지금 한국 때는 절대로 발설하지 않으려고 지금 집값 오를까 봐. 아, 그래서 전에 그거 한 7, 8천만 원 정도로 집을 마당 있는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집들이 되게 많이 있는 마을이 있었는데 거기가 지금 제 집을 팔아서 안 됐어요. 아, 그래서 어쨌든 그런 마을들을 계속 사실은 애들하고 계속 같이 보고 다녔었어요. 그 요즘에도 보고 다니시니까. 작년까지 계속 보고 다녔어요. 근데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요. 네. 저희는 이제 엄두가 안 날 정도로 광주가 집값이 떠가지고 뭐 작년에 막 이렇게 기획 부동산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뭐 이렇게 나 투자하면서 집값이 엄청 올랐다는 등 막 그런 소문이 들으면서 마을에 이 주택들도 엄청 키워가지고 갈수록 불가능성이 이렇게 높아지는 상황? 그래. 그래서 그거 만약에 정보 하게 되면 저도 참여하고 싶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연락 꼭 드릴게요. 네, 저는 끝났어요. 아, 예. 그 윤성문 작가님이라고 이제 광산구에서 작업하고 계시는데요. 아, 광산구에서 전시를 하고 있고요. 그 실제로 이제 부침방의 느낌, 부침방에서 나오고 싶어하는 느낌, 제 느낌은 그랬는데 그런 조금 작업들을 하고 계시는 윤성문 작가님 말씀 잠깐 듣겠습니다. 또 예. 선생님들 그 강의하시고 잘 공부가 되었고요. 저는 광주에서 지금 평면 작업을 위주로 이렇게 하고 있는 윤성문이라고 합니다. 네. 아까 인천에서 오신 작가분이 말씀하셨더니 저도 약간 집에 관한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이제 올 초에 저도 작업실을 양동에서 양민동 쪽에 하나 이렇게 임대해가지고 이사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말씀하셨듯이 좀 예전보다 예전에 제가 한 20대 때는 작업하고 싶어서 이렇게 집을 옮기고 짐이 적었고 막 이랬는데 한 8번, 9번 이렇게 이사를 하다 보니까 짐도 너무 많고 이게 예전에는 그 짐 박스 싸고 이러면은 되게 좀 소망을 갖고 이렇게 갔었거든요. 이제 더 좋은 데 가서 좀 잘해봐야지 하는데 이게 짐이 많아지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제가 쌓아놓고 살았나 이렇게 보면서 힘도 붙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버려버릴까 이런 생각도 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주변에 이제 저도 한 30대 중반 정도 이제 됐거든요. 근데 주변에 보니까 다른 뭐 미술 쪽에 있으신 작가분들이나 그런 분들 보면은 집을 이렇게 사시고 집을 뜯어 고치시고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집을 마련해서 작업실로 쓰고 이러신 분들 보면은 한편으로는 되게 부럽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그 사고 나서 고생해서 고치고 나서 또 거기 뭐 주택단지니까 그쪽에서 뭐 조합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또 다시 재개발을 가자 그래서 설득당하고 있고 또 그런 이야기들을 보니까 끔찍하더라고요. 되게. 근데 이제 이게 약간 스스로의 이렇게 어떻게 보면 불가능해 보이는 집을 가진다는 거, 작업실을 이렇게 꾸린다는 거, 나의 소유로 이게 좀 정신승리 같이 느껴질 수도 있는데 어느 부분에서는 굳이 소유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찾아보면은 되게 어떻게든 들어갈 때가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또 삶도 바뀌고 작업도 좀 수정이 되고 그러긴 하는데 이제 약간 최근에 이렇게 생각했던 거지만은 사람이 이렇게 머무르고 안주하면은 또 뭔가 또 새로운 거를 되게
내면에 이렇게 또 뭔가 분출하고 싶은 그런 에너지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계속 움직이면서 인간이 움직이면서 이렇게 여행을 원하듯이 계속 끊임없이 여행을 원하듯이 뭔가 약간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약간 최근에 드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빈집이라는 게 이렇게 안주한다는 개념보다는 그 빈집을 찾아서 이렇게 뭐 예술 하든 뭘 하든 삶을 꾸리든 그렇게 하고 또 거기에 어떻게든 흔적을 남기고 또 후세 사람들이 거기를 뭐 다시 또 더 좋게 만들지 않는 그런 과정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최근에 좀 공간에 대한 생각, 집에 대한 생각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작가님들 이야기는 우선 다 들어봤고요. 혹시 저희 이제 나가야 되는 시간인데 마지막으로 혹시 뭐 그래도 나 뭐 한마디 하고 싶다 1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분 계신가요? 안 계시면은 몇 가지 공지만 제가 해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그 저희 이제 오늘 집담회는 이제 오늘로서 마무리를 하고요. 전시가 3월 12일까지예요. 뭐 빈집 상시 빈집의 부제가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전시가 3월 12일까지 광산구 윤성문 작가님은 빵가장미라는 공간, 그다음에 오석근 박화연 작가님은 북구의 가정집 2층에서 전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유승, 김수환 작가님은 서구에서 서구에 정말 거기 버려진 집입니다. 곧 철거될 집입니다. 거기서 하고 있고, 아까 이제 말씀하신 드로잉 작업, 이상원 선생님 작업은 남구에서 하고 있는데 이상원 작가님의 그 작업을 저희가 선택한 게 이상원 작가님 이제 87년도부터 이제 정신병원을 다니셨는데 그 정신병원에서 만난 정신병원 환자들을 그린 드로잉입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가지 못하는 정말 집에 가고 싶다 하신다 하더라고요. 그 병원 환자님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그 드로잉이라서 저희가 좀 골랐고요. 왜냐하면 민중미술이라는 이상원 작가님의 씌워진 그 이미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 개인사적인 그런 것들이 조금 공감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했었고요. 이와 모든 결과물들은 5월 초 중순 정도까지 이제 해서 최종적으로 단행본은 책으로 발행이 될 거고요. 그때 또 많은 분들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김양득 선생님이 와 계세요. 예, 뭐 관계에서는 아시는 분들 다 아시지만은 이제 5월 27일 마지막 날까지 계셨던 분이시고 그 당시 고등학생이셨고 근데 여전히 저도 선생님들 띄엄띄엄 뭐 인사 잘 못 드리고 제 친하고 그런 건 아닌데 근데 선생님 가끔 뵐 때만 느끼는 게 광주의 5.18이라는 그 40년 된 어떤 그 정전화 돼가고 역사가 주변부화 시키고 있는 그 분이시지 않을까. 항상 주변에서만 계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5.18 그 단체들의 중심이 아니라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오늘 와주셔서 따로 한번 이렇게 소개 한번 드렸습니다. 그럼